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제 이혼 이야기는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 생명의 은인인 여자를 만나 인생 펴게 된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여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제 인생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가끔 이 일을 떠올리면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기에 다른 분들께도 그런 시원함을 안겨드리고 싶었거든요. 10년을 넘게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해오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데 그날 걸려온 전화는 남편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같아서 혹시나 친척인가 싶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상호 씨 아내 되시나요? 네, 제가 김상호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만 누구시죠?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댁 바로 앞에 있는 2층 카페에 와주시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 해드릴 말이 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으려는 저를 잡은 건 그 여자의 뒷말 때문이었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따라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전화가 너무 신경 쓰여 결국 그녀가 알려준 카페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제게 아는 척하는 그 여자는 참으로 예뻤습니다. 탐스럽고 사랑스러운 얼굴에 머리카락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게다가 세련된 화장과 옷이 그 좋은 몸매에 딱 맞아서 같은 여자가 보아도 무척 예쁘더군요. 저는 이렇게 화사한 여자가 왜 저를 찾았나 싶어 의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나 카드 영업사원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집에 사람이 없나 봐요. 바로 나오셨네요. 좀 기다려야 할 줄 알았는데. 네, 집안 사람들 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쩐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혹시 그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김상호 씨와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친밀하게 만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제가 그 사람 숨겨둔 애인이라고요. 사랑하는 사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이랑 이혼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갑자기 들이닥쳐 폭탄 같은 말을 터뜨리는 여자를 그저 멀뚱히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날의 그 일은 너무도 뜬금없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해 이렇게 알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저는 그녀의 어이없는 제안에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화, 억울함 등이 뒤섞여 저의 감정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뒤죽박죽이었던 제 머릿속은 환히 밝아왔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그녀의 말은 도리어 반가운 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살았다. 내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다. 그 기쁜 마음을 듬뿍 담아 저는 여유로운 미소로 상간녀에게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네, 이혼해드릴게요. 두 사람 꼭 결혼하세요. 제 말에 벙찐 상간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게 된 원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합가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분가 상태였고 그때는 시부가 살아계셨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시부의 간병으로 항상 집에 매여 있으셨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밝은 성격의 어머님은 시부의 수발을 들 때만큼은 항상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워 저는 어머님께 잘하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맏이었는데 셋이나 되는 며느리 중에 저를 가장 반기셨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시집와 옷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라, 아가. 이렇게 일찍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찍 와서 준비를 도맡아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정말 나한테 일이 잘하는 건 너뿐이야.
별 말씀을요. 빨리 해놓고 저도 어머님이랑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은걸요. 어휴, 세상에. 너는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착해. 둘째는 어제 전화 와서는 바빠서 못 내려올 것 같다고 하더구나. 셋째도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늦겠다고 하던데 어째서 꼭 명절 제사 때만 몸이 안 좋고 바쁜 건지 원.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네가 있으니 내가 버티고 살아.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오늘은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야기해. 이 집안의 시집온 이상 맏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제 각오가 어머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부 간병에 적적하고 삭막한 시간을 보내는 시모와 도란도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모녀보다 더 가까이 지냈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다며 표현해 주셨죠. 특히 동서들이 방문했을 때도 어머님은 제 얼굴만 보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지내고 원래도 아프던 시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아? 뜸들이지 말고 얼른 이야기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걸 보니 마음이 좀 그래. 저번에도 한번 본가에 들렀는데 아주 불을 다 꺼놓고 어둡게 지내고 계시더라고. 그랬어? 내가 좀 더 틈틈이 시댁 가서 어머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럴게. 그것도 좋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머니 상태가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고,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을래? 합가를 하자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잖아. 당신이 어머니랑 사이가 나빴으면 이야기도 안 꺼낼 건데 다행히 어머니도 당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우울한 마음도 빨리 가라앉지 않을까 해서. 그래도 합가라니. 그러면 집에서도 마음대로 편하게 있지 못하게 되잖아. 안 될까? 잘 생각해봐. 저렇게 놔뒀다간 큰일 또 치를까봐 걱정돼서 그래.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준비 없이 합가를 시도하는 것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저와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도 합가를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우리의 합가를 무척 반기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합가를 선택해준 저에게도 고마워하셨고 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시려는 듯 제가 하는 일에는 절대로 잔소리나 꼬투리 잡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어머님의 노력에도 역시 큰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당신, 오늘은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왜 주차장에 나와 있어? 들어가. 날도 이제 찬데. 잠깐이면 돼. 당신 합가 후에 더 늦게 오는 거 알아? 합가하면 더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약속을 깨도 이런 식으로 깨는 건 아니지. 어휴, 또 그 얘기야? 그치만 어떡해. 일이 그렇게 늦게 끝나는 걸. 나도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집에 와서 시원한 맥주나 마시면서 쉬고 싶어 하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이렇게 매번 늦는 법이 어딨어. 당신도 집에 와서 애들도 좀 보고 어머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매번 왜 나한테 다 미루는데. 우리 애가 둘이야. 내가 꼬박꼬박 정시 퇴근하면 아들 둘 뒷바라지가 가능할 것 같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야근이라도 해야 수당이 붙어서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시켜줘야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육아도 힘들어. 당신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고. 돌아서면 밥해야 하고 장도 내가 봐야 하고
애들 등하원도 내가 시키잖아. 게다가 당신이 늦게 오면 애들 목욕도 내가 시켜야 하고 결국 화장실 청소까지 내 일이지. 내가 힘들다고 나이든 어머님한테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나도 숨 좀 돌릴 거 아냐. 자기가 좀 이해해줘. 누군 일하고 싶어서 야근하냐? 지금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야. 당신한테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라고는 안 해. 대신 직급 오르면 월급도 오르니까 그때는 야근 줄이도록 할게. 응? 그리고 나도 애들이랑 최대한 시간 같이 보내도록 해볼 테니까. 평일 야근도 문제지만 주말에 일 안 할 때도 문제잖아. 쉴 때라도 애들이나 어머님하고 좀 시간을 보내줘야지. 주말까지 나한테 시키면 나는 언제 쉬어? 당신만 쉬고 싶어?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집안일은 했는지 티도 안 나고 육아도 내가 다 도맡아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야근 계속 해봐. 얼마나 몸이 피곤한데. 주말에 애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솔직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는 나한테 주말 정도는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틈틈이 쉬면 되잖아. 쉴 틈이 어딨어. 있으면 진작 쉬었지. 게다가 애들이 당신을 찾지도 않아. 애들이 아빠는 맨날 첫날 일만 하는 사람이래. 얼마나 대화를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겠어? 제발 돈만 벌지 말고 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주말에 애들하고 놀러 가보도록 노력할게. 그럼 됐어?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들어가자. 나 피곤해. 남편이 힘들어 보인 건 사실이었고 애초에 홀벌이를 하는 집이라 남편의 수입이 전부인 것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서운했습니다. 나의 하소연을 잔소리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에 실망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주차장에서 매번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뒤로도 저는 시어머니의 하루 3끼의 식사를 챙기는 것과 육아, 집 청소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를 하느라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10년을 지낸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온 어머님과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할 만큼 얼굴색이 파리한 시어머님 때문에 신경이 쓰여 같이 다녀온 남편을 추궁했더니 저녁에 시동생들과 함께 밖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데? 어머님 상태 많이 안 좋으셔? 아님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거나. 아, 우리 어머니 간암이래. 간암이요?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그 말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못해도 이기 이상이라는데. 거의 확실하고 전이 됐는지는 다음에 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의사가 간이식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여태껏 고생하신 어머니 이제야 좀 편히 사시나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가족들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다들 망연자실이었습니다. 그래도 간이식하면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알아보러 가요. 우리 중에 간이식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말에 남편과 시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동서들은 껄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만큼 어머님과 살뜰한 관계는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드릴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적합 검사를 받자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6명 중에 딱 저만 가능하더군요. 저는 이것도 시어머님과 저의 인연의 깊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으니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수술이 워낙 큰 수술이다 보니 저도 선뜻 그러노라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육아와 살림에 찌든 제 몸 상태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이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 생각한 남편과 시동생들은 울며 불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응? 우리 어머니 좀 살려줘.
이런 말 정말 파렴치한 거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붙잡을 곳이 당신뿐이야. 이식만 해주면 진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할게. 예, 형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진짜 살면서 이 빚은 다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더 잘할 테니까 제발요. 시댁에 모인 모두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시어머님이 서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간이식은 받지 않으마. 오히려 잘 됐어. 늙으면 일찍 죽어야 흉한 꼴 안 보이고 갈 수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째서 눈앞에서 어머니를 잃어야 하는데요. 그래요, 어머님. 저도 몸 상태가 좋아지면. 아서라, 이미 다 늙어 빠진 노인이야. 앞길 팔팔한 젊은 애들 간을 얻는다 한들 얼마나 살 거라고 수술을 해? 그거야말로 낭비야. 이식 안 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어머니!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몸 상태도 그리 좋지는 않았고 의사 선생님과 수술 과정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게 생명의 은인이 다가온 것이죠. 저희 3년 동안 당신 몰래 거의 매일 만났어요. 1년 전쯤부터는 출장이라고 속이고 여행도 갔다 왔죠. 쉽게 말해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불륜이 아니라 사랑이죠. 제가 그런 꺼림칙한 관계로 끝낼 거였으면 그 사람 와이프인 당신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둘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데 어쩌죠? 세상에서는 당신들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의 애인이 아니라 상간녀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이렇게 제가 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여자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잔소리 많고 꾸밀 생각조차 없는 아줌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보고 싶지 않다고도 했었죠. 부정적으로... 불륜 저지르는 남자들은 다 똑같지 않나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추녀고 상간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미녀라고 하죠. 일단 눈앞에 먹음직스런 음식에 눈이 멀어 무슨 말이든 뱉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당신이 와서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려면 그 인간이 내게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데 당신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잖아요. 저와 법적으로 얽혀있는 건 그 남자고 당신은 남인데 그 법적 관계를 깨고 제가 그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죠. 저도 이 관계 청산하고 그 사람과 진심으로 새 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이는 다정하기도 하지만 워낙 우유부단해서 그런 말을 직접 못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러 온 거예요. 당당해 보이지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불러낸 거 보면 남편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왜요? 그 사람이 그냥 연애만 하자고 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언젠가 마누라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 거라는 허황된 공수표를 날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한테 들키지 않고 계속 연애만 하자고 해서 열받아서 직접 몰래 왔어요. 이봐요. 저희요. 3년을 몸을 맞댔어요. 저는요. 이제 제 것을 남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와이프라면 바람 피운 사람하고 말도 섞기 싫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랑 이혼해 줄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냉정하게 맞받아치고 있었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분노와 화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랴 시모 수발들랴 이제껏 나 자신에게 소홀했던 그 대가를 치룬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마누라를 합가까지 시켜놓고 자신은 늦게까지 젊은 여자와 바람이나 피히덕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로 벌벌 떨리는 손을 그 상간녀에게 들키지 않으려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는 거의 없었던 출장이 요 1년간 잦았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징조는 여럿 있었습니다. 언제나 외모와 옷에 신경 썼고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도 철저히 숨겼죠. 저는 그 능글맞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줄 생각도 아예 싹 사라졌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을 생각하니 어머님께 간을 이식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상간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네, 이혼해드릴게요. 두 사람 꼭 결혼하세요. 정말요? 진짜 이혼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당신 말대로 저도 그런 남자 얼굴 맞대며 살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거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역시 제가 나서야 일이 해결되네요. 네, 그치만 두 분은 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으시니까 내일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갈 거예요. 법적 관계를 거의 반강제로 청산당하게 생겼으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게 돌아갈 뻔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직접 와서 알려주고 결단 내리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이 집구석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내게 고마워하는 상간녀를 보니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의 호의 가득한 말에 상간녀는 영문을 모른 채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님께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혹여나 이 사실에 충격받으실까봐 조용히 이야기하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무척이나 늦은 귀가를 하더군요. 오늘도 그 상간녀와 놀다가 늦은 거라 생각하니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또 밖에 있어? 뭐야, 오늘도 잔소리야? 아니, 잔소리 아니고 당신이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혹시 어머니 얘기야? 어디 안 좋으셔? 그래서 어머니 없는 데서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할 이야기가 어머님 건강에 안 좋을까봐 밖에서 얘기하려고.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별거 아닌 이야기라면 그냥 집에서 하자. 나 피곤해. 당신이 피곤해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간단히 말할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 이야기니까.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우리 집 앞까지 날 찾아왔거든. 그 사람이 글쎄 대뜸 나더러 당신이랑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 어때? 별거 아닌 이야기지?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점차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난 여자야? 오피스 와이프야? 아님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그것도 아니면 설마 술집 여자는 아니겠지. 근데 정말 비참하더라. 그렇게 예쁜 여자 앞에서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안일에 육아에 찌든 내 모습이 창가에 비치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이런 거지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지? 곧 남편이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당신 쓸데없는 오해하면 안 돼.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닌 사이야. 나는 떳떳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치고는 너무 당당하던데 당신이 이런 이야기 절대 못 꺼낸다고 자기가 직접 와서 하는 거라고 했어. 나더러 당신이랑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요즘 참 대단한 세상이야. 상간녀가 직접 와서 조강지처에게 그것도 시어른 모시는 와이프 얼굴 맞대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 여자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맹세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냥 몰래 만나자고만 했지. 엔조이였어. 그 여자도 곧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웃기시네. 당신 야근이랑 출장이 잦아질 때부터 예상했어야 했어. 그런데도 내가 당신을 믿었던 건 아픈 어머님이 계신데 설마 바람을 피웠을까? 그 효심을 믿었기 때문이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너란 사람이 상식적인 인간이라 믿은 내가 참 바보였네? 여보, 미안해. 근데 진짜로 이것만은 알아줘. 걔는 그냥 잠깐, 진짜 아주 잠깐 재미로 사귄 거야. 알잖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해프닝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사소한 해프닝인 거지. 진지하게 만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난 분명 싫다고 했고 또
근데 이상하지? 그 여자 말 들어보니 아주 둘이서 행복하게 3년을 연애했다는데 그것도 최근 1년은 출장 간다며 여행도 많이 갔다지? 그래. 나랑 우리 아들들은 당신이랑 여행 간 지가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자는 매달 여행을 시켜줬어? 그것도 호화롭게. 왜? 와이프랑 아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웠어? 아, 그래. 그러긴 했어. 아니라고는 안 할게. 그치만 그건 그냥 기분 전환용이었다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이 재미만 잠깐 보려고 했지. 진짜야. 나 좀 믿어줘. 끝까지 진지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나를 설득시키려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려고 했던 마음이 터져버리자 결국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믿어줘? 나를 방 강제로 시댁에 합가시켜서 힘든 일은 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당신만 재미를 봤다? 에라이 천하의 나쁜 놈아. 마누라한테 시댁이며 가정일 다 떠맡겨 놓고 젊은 여자랑 바람피니 좋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당신만 믿고 합가해서 살고 있는 나한테. 미안해 여보. 진짜 잘못했어. 내가 다 끊을게. 당신 하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봐줘라. 응?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마저도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나 당신 상간녀하고 약속했거든. 이혼해주기로. 난 당신과는 다르게 약속은 꼭 지켜. 그럼 우리 어머니 간이식이라도 해주고 이혼해주면 안 될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난 것도 괘씸한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간이식을 운운할 수 있는지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내가 미쳤어? 당신이 젊은 년이랑 바람난 것도 우라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식을 왜 해줘? 당신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긴 해? 아니, 어머니가 당신 많이 좋아하시잖아. 당신도 어머니 살뜰하게 챙겼고. 그간의 정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거라도 좀 해주고 가, 어?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랑 죽고 못 살도록 알콩달콩 깨볶는 상간녀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때?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싫다 소리 없이 해줄 텐데, 안 그래? 걔는 어머니랑 만난 적도 없어. 상식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간이식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10년 넘게 모셨잖아. 명색이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그 말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제 심장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한 방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역시 한 대 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미친놈아, 상식이 뭔지도 모르지?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바람난 남편 어머니 간이식 해주는 건 상식인지 아닌지. 아, 속 터져. 이런 놈을 이제까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다니 내가 미련한 년이지 내가. 결국 그 다툼을 끝으로 저는 시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고 있던 두 아들을 깨우면서 저는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얼굴에서 드러났는지 애들도 별말 없이 준비를 하더군요.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빠르게 짐만 간단히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나를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둘이서 한 짓을 떠올리니 없던 의욕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급하게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왜 시댁을 나간 건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저 저도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러 간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죠. 어머님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시고 애들을 데리고 떠나는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다. 잘 지내고 있니? 힘이 빠진 목소리에 기력이 없는 게 느껴져 안쓰럽더군요. 네, 어머님.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그래, 나는 괜찮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늙은 노인네 몸 걱정이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게 아니라 애미 너 이번 주 중으로 내가 있는 병원에 한 번만 왔다 가거라. 둘이 다시 잘해보라고 부르는 거 아니니 편히 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니 말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저대로 혹시 어머님이 충격을 크게 받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말투가 여전히 따뜻했기에 한번 뵐까 하고 고민했죠. 머뭇거리는 저에게 한마디 남기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애비고 네 시동생이고 아무도 안 온다.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네가 마주칠 일 없으니 편하게 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정말로 용건이 있어서 부르는 거야. 알았지? 여전히 저를 생각해주는 어머니 모습에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볼살 하나 없이 야위고 거뭇해진 얼굴에 이곳저곳 연결된 수액줄에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미어졌어요. 배아파 낳은 아들이 셋씩이나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방문자 카드에 제 이름이 2번째로 써져 있더군요. 효자 코스프레하며 어머님 살려달라 소리치던 남편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머님께 와보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어머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아. 너에게는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대충은 알아. 그놈이 너를 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고 하더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단다. 네 시부랑 똑같은 짓을 한 아들이 내 자식 같지 않다고 느껴졌을 정도야. 내가 아들을 헉 키운 게지. 시어머님이 알고 계실 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생각보다 담담히 제게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말이다. 네가 참 마음에 들었어. 젊을 적 나를 고생시키던 고약한 남편 수발을 들며 눈물 참아내던 그 집에 네가 와서 애들 웃고 떠드는 소리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듣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어머님, 그래서 나는 네 가슴에 대못 박은 아들놈 대신 며느리인 너와 내 손주들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단다. 내가 살던 그 집 네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줄 테니 그리 알고 있어. 네? 안 돼요, 어머님. 제가 그 집을 왜 받아요? 어머님 집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을 자격도 없어요. 잔말 말고 받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오래 못 가. 이 병원 들어올 때 이미 연명치료도 안 하기로 사인했단다. 그 집 말이다. 정말 주고 싶었던 사람이 너야. 그 집에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준 게 너니까. 그동안 내 며느리로 살아줘서 고마웠어. 네 덕분에 눈 감기 전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았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집 줬다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죽기 전에 시끄러워지는 건 싫구나. 저는 결국 어머님의 뜻대로 남편 몰래 40평대의 시댁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문제에 변호사를 대동해 공증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혹여 새 아들들이 따지고 나올 것을 대비해 유서에도 명백히 작성해 남기셨어요. 사기네 뭐네 이상한 말할 것 같으면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유서를 보여주라 하시면서요. 이제 가봐. 내 할 이야기는 끝이다. 2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라. 그 집을 받으며 이래도 되는가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머님은 그 뒤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듯 눈을 감아버리셔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시모께서는 그 뒤로 3달간 독한 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문자를 보았을 때는 마음 한켠이 쓰렸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장례식장은 가는 게 예의에 맞을 것 같아 조문을 갔는데요.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식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남은 자식들 어찌 살라고. 제 가슴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머니.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욕 한 바가지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시모께서 병원에 있을 때는 찾아와 보지도 않고 상간녀랑 놀러나 다니던 논팽이 같은 남편이 이제 와서 자식이랍시고 펑펑 우는 모습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조문 온 사람들에게는 효자로 비춰지고 싶은 욕망 가득한 두 눈이 남편을 대변해주고 있었죠. 그 꼴을 보는 게 싫었던 저는 빠르게 조문을 마치고 시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입원해 있던 동안 상간녀가 이 집에서 살았었는지 상간녀의 짐도 엄청나게 많더군요. 이제 제 집이 된 시댁에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저는 도어락 열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옆구리에는 그 상간녀가 딱 붙어 있더군요. 시모가 없다고 이렇게 바로 상간녀를 데리고 오다니. 남편은 제가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어차피 이혼 소송 중인데 짐 싸고 당장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지, 짐 싸고 당장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역시나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 저는 당일 떼어놓은 등기부등본을 척하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 멀뚱멀뚱 읽고 있던 그가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재차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집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두 사람이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집이 왜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 내가 받는 게 당연한데. 아, 뭐야? 당신 대체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당신한테 집까지 준 거야? 그러게나 말야. 내가 뭘 해서 어머님이 내게 집을 남기셨을까? 당신이 잘 좀 생각해봐. 일단 이 집에서 나가. 알았지? 야, 너 설마 우리 엄마 협박했어? 아님 시어머니 상대로 사기쳤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시어머님 통해서 전달받은 건데 못하면 어머님 담당했던 변호사님께 찾아가봐. 명함 줄게. 당당한 제 말에 뒷목 잡는 남편과 옆에서 눈알만 열심히 굴리는 상간녀의 모습을 보며 곧장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요. 용달차 하나 보내주세요. 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상간녀가 저와 제 아들들 짐만 고스란히 모아 창고방에 처박아 놓았길래 저는 그 짐을 제외한 남편과 상간녀의 짐을 모조리 용달에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믿고 있던 재산이 그 집뿐이었는데 그 집이 제 것이 되었으니 상간녀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는 듯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더군요. 야, 너 어디 가? 야, 너 설마 내 돈 보고 붙어 있었어? 이 꽃뱀 같은 년이? 그럼 오빠 어딜 봐서 나 같은 여자가 붙어 있었겠어? 이 집이 오빠 명의도 아닌데 내가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서로 주고받는 심플한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언제는 나 좋다며. 내가 전부라며. 네가 와이프한테 이혼하라고 해놓고 너 혼자 빠지겠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분란만 만든 건 너야. 너도 책임질 건 져야 할 거 아냐. 왜 네가 싸지는 일을 내가 수습해야 하는데? 그거야 오빠 생각이지. 게다가 오빠가 이렇게 멍청한지 몰랐었거든. 난 돈 없는 오빠한테는 관심 없어. 오빠가 뭐가 대단해? 몇 푼 되지도 않은 월급에 얼굴이 잘생겼기를 해, 다정하기를 해. 거기다가 봐. 내가 오빠 생각해서 와이프랑 이혼하게 만들어놨는데 두 눈 뜨고도 집까지 홀랑 뺏기고. 너 말 다 했어? 저와 용달 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추접스러운 대화는 그렇게 몇십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똑같은 짓 하는 걸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네요. 결국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함께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집 하나 없다고 찢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랑이네 뭐네 했던 상간녀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물려받았을 집이 사랑의 대상이었겠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온 것도 그렇고 그 상간녀가 와이프인 나를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소송까지 간 남편이 대단한 건지 모자란 건지 모르겠네요. 물론 상간녀한테는 손쉽게 위자료를 받아냈죠. 요즘 애들 참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소장을 받자마자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보, 애들은 좀 보여줘.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애들한테 아빠를 없애버릴 수 있어? 당신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어? 당신 진짜 열받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재주가 있네? 애들 어려서 아빠 찾을 때 당신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지? 아빠 바빠, 아빠 피곤해, 아빠 힘들어. 매번 이 말만 하면서 도망갔던 건 애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니? 내가 잔인해? 미안한데 이미 애들 어렸을 때부터 아빠 자리는 한참 비어 있었거든? 그때는 나도 피곤했어. 지금은 또 다르잖아. 나는 애들한테 잘할 자신이 있고 또 친아빠니까 애들을 볼 권리도 있어. 애들이 보고 싶으면 밖에서 봐. 이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즐겁게 놀다가 집에 보내주면 되잖아. 애들이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잖아. 어릴 때도 보니까 집안에 붙어서 놀던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허튼 소리 그만하고 이제 내 집에 발도 디디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난동 부리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전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는지 눈물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정표를 사려는 작전은 제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지 이렇게 끈덕지게 집으로 들어오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고는 웃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불륜을 저질러 이혼 소송 당한 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더군요. 누가 소문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전 남편은 직원들에게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해요. 직장도 잃고 아내와 자식도 잃고 그렇게 애정하는 상간녀까지 잃은 전 남편이 뭐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내 집에 온 거였어요. 최근에는 퇴사하고 일이 없어 배달기사로 벌어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제발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이렇게 긴 글을 쓰다 보니 진짜 그 상간녀의 연락이 없었다면 제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 상간녀가 제게는 정말로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제 이혼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조광지철을 버리려던 나쁜 남편의 말로를 보시니 속이 시원하시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긴 글을 함께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막 돌진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처음 육아라 많이 어렵고 지칠 때도 있네요. 여기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고 나니 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니 걱정하실까 염려스럽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어쩐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떻게 이 답답함을 풀어야 할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화내고 웃다 보니 어느덧 정이 들었는지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네요. 어쩌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나 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불같은 사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정년기에 서로 짝이 없던 찰나 부모님들 지인이 서로 중매를 서주셔서 맞선 비스무리하게 소개팅을 했고 집안이나 조건 모두 비슷해서 빨리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덜컥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하니 부딪히는 점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순한 성격이라 맞춰주면서 살아왔는데 딱 한 가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아이 관련 문제였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요즘 난임 겪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저랑 남편 모두 딱히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임신하기 힘들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됐어요. 물론 남편이랑 열렬히 사랑해서 서로를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왜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아빠도 몸에 좋은 약을 지어주시는 등 걱정하셨는데요. 처음 3년 동안은 그냥 배란기에 맞춰서 노력해보는 등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길래 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번째 시험관 시도 끝에 귀한 저희 아들을 얻게 됐는데 시모가 자꾸만 2대 독자 손주의 육아에 끼어들어서 참견을 했고 효자 남편은 제 편이 아닌 시모의 편을 자꾸 들면서 트러블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귀한 손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이해해보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제 아들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방관하는 남편도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무속신앙과 민간요법을 아주 맹신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고 어린 제 아들에게까지 접목을 하시니 솔직히 엄마 된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 친정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셨어도 정말 치를 떨며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제가 타깃이었어요. 저한테 임신이 왜 안 되냐면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심지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한약 같은 걸 자꾸 지어오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좀 확실한 편이라서 누가 주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시모가 생각해서 지어준 거지만 한약이 몸에 잘 안 받는 체질이라면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요.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먹으라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다 먹을 때까지 안 갈 거라면서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진짜 안 먹으면 안 갈 것 같아서 억지로 먹었는데 이후에도 한약 다 먹었는지 남편 통해서 감시하며 확인을 하지 않나 싫다고 해도 자꾸 강요를 하니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런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자꾸 아들을 낳게 된 건 자기가 100일 동안 정성 들여 기도한 덕분이라며 자기 보고 감사해야 한다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말하면 요즘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면서 다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당황스럽기는 해도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시겠나 싶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친정엄마 아빠께 말씀드려도 사돈이 귀한 손주 얻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고 어른이니까 젊은 며느리인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말은 한 귀로 흘리면서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1달 이내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기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사실 저희끼리 생각했던 예쁜 이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태어난 사주랑도 맞춰서 지어야 한다기에 미뤄지게 됐었죠. 그런데 대뜸 시모가 2대 독자 손주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건강해지는 이름이라면서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안 쓰는 무슨 1950년대에나 쓸 법한 촌스러운 이름을 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딱 듣기에 돌쇠, 먹쇠, 꺽쇠 같은 느낌이라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항상 조용하고 가정일에 무관심해 보이던 시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나서지 말라며 시모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속으로 그나마 시부라도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작 아기 아빠인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요즘 이런 이름은 안 쓴다면서 죄송한데 아이 이름은 저희가 지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바락바락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죄송한데 이름이 요즘 태어난 아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아봐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철학관 가서 알아서 지을게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이 이름 지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몇 날 며칠 정성 들여서 지은 거야. 애한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영악해서 조금만 놀릴 거리 있어도 왕따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뉴스 좀만 봐도 나와요, 어머니.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글쎄 안 된다니까. 이 이름으로 해야 우리 귀한 손주가 잘 큰다고. 너는 어른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야말로 부탁 좀 하자. 이번에는 내 말 들어야 해. 막말로 우리 손주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아니, 자기 손주이기 이전에 제가 10달 동안 품어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인데 이렇게 본인이 알아온 이름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고작 이름 하나 가지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심 넓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게 무슨 이름을 잘못 지어서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느니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까지 일삼는 시모의 모습에 이번만큼은 진짜 저 고집을 확 꺾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소리치는 시모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당황한 기색을 꾹 참고 태연하게 행동하며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 안 먹힐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뭐라 말 좀 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머리 아프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인 시부에게 눈치를 줬는데 시부도 시모의 등살에 시달리게 생활화됐는지 똑같이 에이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제가 제 아들 엄마잖아요. 꿋꿋이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알아서 짓겠다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분명히 말을 했죠. 우리 아들 이름은 우리가 지을 거니까 더 이상 시모한테 휘둘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아기에게 맞는 이름 후보를 몇 가지 골라왔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아이 보느라 바쁜 저 대신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었어요. 가는 길에도 한자 적힌 종이에 표시까지 해주면서 거듭 확인을 시켜줬죠. 시간이 흘러 당연히 저는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생각했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아이 통장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아이 관련 등본과 서류를 뽑는데 제 아들 이름이 시모가 바득바득 우기던 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시모가 중간에서 수작을 부렸나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보, 큰일 났어. 등본에 우리 아기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는데? 당신 제대로 한 거 맞아? 이상해. 어머니가 중간에서 뭐 하셨나? 어머니가 하라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머니가 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기 출생신고를 했다고?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기껏 생각해서 지어준 건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렴 자기 손주인데 잘못되는 일을 하셨을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랑 당신 부부잖아. 그리고 우리 아기 이름이고. 근데 이렇게 어머니 편에서 생각해서 다 처리해버리면 나는 뭐가 돼?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여보.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오라고 그러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진짜 내가 이번만 엄마 말 들어주자.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우리 아들 평소에는 예쁜 이름으로 불러주고 나중에 정 아니면 개명하면 되잖아.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남편의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랑 부부인데 이렇게 시모에게 휘둘리면서 아내인 제 의견은 묵살해버리는 게 맞는 일인가요? 진짜 옆에 있었으면 확 깨물어버리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바로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친정엄마도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마쳤으니 정정도 어렵고 개명해야 한다면서 시모가 보통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혀를 내두르셨어요. 친정엄마도 지인 말만 듣고 결혼을 하라고 주선을 했는데 시모가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인 줄은 미처 모르셨나 봐요. 심지어 제가 지금 남편 말고 이전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반대를 해서 헤어지게 된 걸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냐고 애도 키우느라 지칠 텐데 이런 마음고생까지 하느냐면서 우시더라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괜히 친정엄마한테 걱정만 안겨드리는 것 같고 저도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저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은 숨기고 괜찮아, 꼭 개명시킬게, 어쩔 수 없지 이랬네요. 오히려 제가 친정엄마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불통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이 힘들면 그걸 본인 탓이라고 미안해하는 친정엄마와의 관계에 갇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살았어요. 출산 직후에는 매일 반복되는 밤수유와 정신없는 육아에 지쳐 살짝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적응을 했는지 아기가 너무 이뻐서 힘듦이 사르르 녹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기 키워주신 주부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매일 추레한 모습으로 일어나 아이와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을 지내다 보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저는 아기를 낳아도 제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돌 이전까지는 아기 위주로 사라지더라고요. 바깥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이라도 다녀오면 녹초가 돼서 쉬고 싶지만 젖병 씻으랴, 집안일 하랴, 이유식 만들랴. 정말 몸이 하나인 게 아쉬울 지경이던 거 있죠? 물론 나중에는 젖병도 물량공세로 여러 개 돌려쓰고 이유식도 시판을 사서 먹이고 나름 편한 방법을 찾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초보맘인 터라 처음 하는 출산과 육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좀 도와주기라도 했다면 좋았겠지만 야근이 많은 특성상 제가 무조건 독방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예뻐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시모의 영상통화는 참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귀하게 얻은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애틋하겠어요. 저희 친정엄마 아빠도 영상통화하는 재미에 빠졌다면서 웃으시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아기 낳길 잘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너무 중간이 없는 겁니다. 하루에도 4-5번씩 영통을 걸어오고 혹여나 제가 아기 낮잠을 재우거나 이유식을 먹인다고 못 받으면 무슨 일 있냐고 뭐 하냐고 꼬치꼬치 답할 때까지 캐묻는데 진짜 혼자 아기랑 씨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닥달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으면 이러실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영통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고 혹여나 아기 자느라 못 받는 상황이면 아기 재우고 나서 깨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너무 시모에게 다 맞춰주고 살았던 걸까요? 눈치 없는 시모가 점점 제 육아에 입을 대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애미야, 애 운다. 울기 전에 밥 줘라. 자꾸 울어서 주는 버릇하면 애 성격 나빠진다고 몇 번을 말하니? 아, 어머니, 방금 보충 분유 먹여서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유식 2번 먹이는 때라서 나중에 저녁으로 먹이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이렇게 이가 났는데 왜 아직 분유를 줘? 밥 주면 된다. 예, 애 이리 줘봐라. 내가 죽 만들어서 먹일게.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말랐니? 이제 보니까 밥 안 주고 아직 이렇게 분유 줘서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야? 아이고, 엄마가 밥을 안 줘서 우리 아기 배고팠죠요. 어머니, 돌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500ml 정도는 우유 먹여야 해요. 요즘 육아서에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전이랑 달라요, 어머니. 그리고 얘는 많이 먹이면 토해서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키워봤니? 셋이나 키웠어. 다 똑같은 아기인데. 옛날이랑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요즘 애들은 다 글로만 육아를 배워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좀 예민한 편이라 통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밤에 너무 힘들어서 수면 교육을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수면 교육을 해두면 아기가 적응을 해서 혼자서도 잘 자고 오히려 통잠을 푹 잔다는 말이 많아서 꼭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기 방에 따로 분리수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모가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아니 얘, 애를 왜 이렇게 다른 방에 재우는 거야? 너희가 데리고 자야지. 잠자다 깨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어머니, 지금 애기 너무 잘 자요. 원래 저희랑 붙어 잘 때는 애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그랬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더 편하게 오래 통잠 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매정하게 애를 키운다니? 나는 안 그랬다. 자고로 애는 엄마 품속에서 체온을 느끼면서 자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는 거야. 너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나. 무슨 큰일이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애기들은 다 똑같다. 엄마 품 찾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팽한 방에 혼자 두고 이게 아동학대지 뭐가 아동학대니? 아유 불쌍한 우리 손주. 아니 엄마고 주 양육자인 제 육아관에 이렇게 입을 대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열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기를 키워보려고 노력 중인데 칭찬하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학대 운운하면서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데 진짜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고 같이 있기 싫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이때다 싶었어요. 어머니, 그럼 아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아기 잘 보시고 셋이나 잘 키워내셨으니까 손주 좀 봐주시라고요. 저 애 키우느라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느라고 친구도 못 만났는데 오늘 친구 좀 만나고 들어올게요. 갑자기? 나 약속 있어. 가긴 어딜 가. 당신은 맨날 일한다고 육아는 나몰라라 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는데 나도 힐링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가 아기 잘 보시니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나 갔다 오너라. 내가 봐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나 속이 넓고 깊은 시어머니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손주, 할미가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게요. 걱정 말아요.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주지? 어휴, 불쌍한 내 새끼. 들었지? 당신 약속 깨고 어머니랑 같이 아기나 잘 봐. 다녀올게. 그 길로 바로 옷만 갈아입고 가방 들고 집을 나왔어요. 사실 약속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평일 저녁에 마음 편하게 불러낼 친구 하나 없어진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자유를 얻어서 집 앞 공원도 걷고 카페에 들어가서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게 바로 자유부인의 여유구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작 이렇게 맡기고 나와서 놀걸 내가 괜히 혼자 다 하려고 했나? 이제 좀 내려놓고 살자 라는 생각도 했고요. 얄미운 말만 골라 하는 시모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좋아하고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나와서 놀 시간도 생기고 좋은 점도 있네? 긍정적인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저도 참 우스운 게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아기랑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아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았는데 괜히 폰을 뒤적여서 신생아 시절 옛날 사진을 보고 아유 귀여워 진짜 많이 컸네. 혼자 이렇게 주접을 떠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 없이 남편이랑 시모가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창 아기랑 씨름하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 제 생각과는 달리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나가고 아기는 시모에게 덜렁 맡겨두고 그대로 친구를 만나러 팽 나가버린 거였어요. 진짜 이게 아빠 맞나? 뺀질한 남편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을 시모와 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낯가림을 시작하는 아기가 울지는 않을까, 엄마 없는 걸 알고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바보처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2시간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창 아기 보느라 정신없이 바쁠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안 보이고 아기 혼자 놀이매트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어디 갔지 싶어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는데 안 보여서 가셨나 싶었는데 아기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글쎄 시모가 아기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고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는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친구 만난다더니. 아, 약속이 깨져서 그냥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애기 매트리스는 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손에 그건 뭐예요? 시모 손을 자세히 보니 종이 몇 장이 팔랑팔랑대고 있더라고요. A4 용지도 아니고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붉은 글귀들이 가득해서 살펴보니까 다름 아닌 부적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는지 시모가 당황하면서 재빨리 매트리스 밑에 부적을 끼워두고 침대를 돌려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매트리스 까서 부적을 챙겼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 애기는? 애기 봐야지 너는. 아니 어머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이런 걸 왜 애기 매트리스에 붙여요? 어디에 쓰는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아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냥 무탈하고 건강하게 밤잠 잘 자고 좋은 꿈 꾸라고 내가 빌어서 누가 써준 거야. 다 좋은 의미지. 내가 이상한 거 우리 손주 머리맡에 붙이겠니? 너는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도끼 눈을 뜨고 보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믿어요. 특히나 어른도 아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 쓰는 물건에 이렇게 몰래 붙여두는 거 오히려 찝찝하다고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너는 말을 해도 참 섭섭하게 한다. 나 우리 손주 할미야. 하나밖에 없는 2대 독자 잘 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정작 어미가 돼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잠도 잘 안 챙겨 재우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신경을 써야지. 우리 2대 독자 너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책임질 거야? 진짜 그놈의 책임.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제가 엄마지 시모가 엄마인가요? 시모는 그냥 할머니답게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제가 하는 육아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라서 진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세상 착한 며느리가 있을까요? 저도 남에게,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싫은 소리 못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의 차리는 순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 시모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니까
더는 참고 지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모 보고 가시라고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무슨 일이냐면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나쁜 엄마야? 아기 밥 안 주고 잠도 잘 안 재우는 나쁜 엄마냐고. 맨날 밖으로 놀러 다니고 아기한테 관심 1도 없는 당신이 나쁜 아빠 아니고? 갑자기 또 왜 그래? 당신도 오늘 친구 잘 만나고 왔잖아. 우리 엄마가 아기 잘 봐줘서 잘 놀고 와서 왜 이래? 나 친구 안 만났어. 맨날 24시간 아기 보느라 만날 친구도 다 끊겼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아동학대 운운하면서 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나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책임질 거니. 이거 봐. 이런 부적까지 붙이면서 내 탓이라고 간섭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넘어가야 해? 아, 난 또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당신 요즘 보면 너무 다크해. 산후우울증 뭐 그런 거야? 병원 끊어줄게. 좀 다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 생각해서 이런 거 알아보고 당신한테 조언도 해주는 거지. 사람 성의 무시하지 좀 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모 편을 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던데 저는 사실 육아하는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 육아하고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 이 시모와 남편 때문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예민하고 산후우울증 때문에 그런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 멀쩡하고 정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욱하고 화가 날 때는 시모 그리고 그 편을 드는 남편과 엮이는 일이 생길 때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너무 빡쳐서 시모가 연락 오면 절대 안 받고 무슨 일 있냐고 찾아와도 아예 대꾸를 안 했어요. 회피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기만 보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돌잔치 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양가의 첫 아기인지라 무슨 부잣집처럼 화려하게 잔치를 열어주지는 못해도 포토그래퍼를 부르고 조금 격식 있는 곳에서 가족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행히 아기도 이날 컨디션이 좋아서 방실방실 많이 웃고 노래가 나오니 몸도 이리저리 흔들고 춤추며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저도 기분 좋고 다들 즐거워했죠. 돌잡이 때는 또 청진기를 잡아서 의사 될 거야 우리 아들 하면서 남들 다 아는 고슴도치맘의 면모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무르익을 쯤이었어요. 꼴 보기 싫은 남편이랑도 좋은 날이니 좋은 모습 보이자며 사이 좋은 부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 복장을 한 남자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특이한 복장이라 뭐지? 우리 손님 맞나? 하고 의아해하는데 시모가 합장을 하며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시모 손님인가 보다 저런 사람도 안 해? 하고 말았는데 이 스님이 시모랑 속닥속닥거리더니 대뜸 저희 부부 아들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 시모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인사해라. 강원도 산에서 유명한 땡땡 스님인데 내가 우리 손주 돌잔치 날이라고 어렵게 모셔왔어. 고마운 줄 알아라. 안녕하세요. 아들 내외 분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주 똘똘하고 귀엽게 생겼네요. 복이 많은 얼굴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관상 잘 보기로 손에 꼽히는 분이다. 내가 우리 손주 사진 보여드리니 직접 관상 보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니 뭐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잔뜩 들뜬 시모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제 고작 돌이 된 아기가 무슨 관상이 있나요?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만 해도 아기 얼굴은 크면서 12번도 더 바뀐다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제가 봐도 태어난 직후에는 남편을 많이 닮았었는데 돌이 가까워지고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이 생겨서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졸리면 울고 옹알이하는 아기를 두고 관상을 봐준다면서 기운이 좋니 나쁘니 입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냈더니 남편이 눈치채고
저를 따로 불러서 좋은 날인데 예의 없이 굴지 말라고, 자기도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해되냐고 했더니 어쨌든 어머니가 불러서 좋은 날 와주신 손님이고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이해심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대한 건 무조건 수용하는데 저는 이런 효자랑 진짜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시모한테 관상 볼 필요 없다고, 남들 보기에도 좀 이상하니까 밥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 손님인데 무시하는 거냐면서 갑자기 소리를 바락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친정엄마 아빠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도 놀라서 달려오게 됐습니다. 아니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는데? 어머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세요? 아기 놀라잖아요. 그냥 저는 이런 게 다 싫다고요. 엄마인 제가 싫다는데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강요가 아니라, 아유, 사돈, 제가 이러고 삽니다. 며느리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보고 온 날 말대꾸에 제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아기 잘 되라고 스님 좀 모셔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시모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제 팔을 잡고 좋은 날이니 그만하라고 말리시더라고요.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대지 친정엄마도 말리지 내가 또 참자 싶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스님이 제 속을 긁더라고요. 에헴, 이 집은 며느리 기 좀 누르고 사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분, 명심 좀 하세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화가 활화산처럼 터졌습니다. 친정엄마랑 아빠도 못 참으셨는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길길이 화를 내시고 저보고도 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시라고 스님을 쫓아내고 나서 엉망이 된 돌잔치를 수습한 후 집에 돌아와 짜증을 내서 스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시모가 했던 말을 조합해서 검색하니 한 암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그곳에 있다가 사기를 쳐서 싸우고 나간 사람이라며 지금 안 그래도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서 피해를 입으셨냐고, 어딨냐고 오히려 저를 캐묻는 겁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랑 시모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부적이며 기도며 다 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을 잡아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안 말해주면 흥신소라도 고용하겠다고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시모 내연남이었는데 그동안 남편을 꼬드겨서 뒤로 아기 개명이며 부적이며 기도하는 값으로 수백만 원씩 저 몰래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두고 바람피는 엄마와 내연남을 알면서도 이렇게 돈까지 줘가며 눈 감아줄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평생 가정에는 무관심하고 돈만 주는 아버지에게 질렸고 외로워하는 엄마가 불쌍해서 알면서도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잡혀 살 것 같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시모의 내연남인 그 땡중에게요. 그래서 시모한테 단단히 일러두려고 따지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다시는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어머니 행복은 혼자 찾으세요. 한 번만 더 저희 아들 위한답시고 이상한 일에 이용하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지도 몰라요. 진심입니다. 네가 알긴 뭘 안다고 그래, 버릇없이.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스님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것 봐.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치고 있잖아. 며느리 잘못 본 거야, 내가. 아유, 집안 망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그 땡중이죠. 땡중? 너 말 다 했니?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뿐이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전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해줘야겠다. 스님이 우리 손주 정도면 지금쯤 말도 하고 걸어야 하는데 발달이 늦는 게 다 네 덕이 부족해서 그렇대. 엄마가 이렇게 매사 부정적인데 좋은 기운이 들겠니? 그래도 나 봐서 촉 켜주신다니까 1,000만 원 이체시켜라. 아니, 갓 돌지는 아기가 말하고 걷지 못한다고 발달이 느리다는 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물론 빨리 말하고 걷는 아기도 있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잘 자라고 있다고 아무 염려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땡중 말만 듣고 저에게 또 1,000만 원을 붙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시무를 보니 이제라도 빨리 이 미친 집안과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상의하고 뭐고 바로 다이렉트로 시부에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놀란 시부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와 시무를 보고 멈칫하다가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와 앉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아기는 어쩌고? 친정에 맡겼어요,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진짜 아버님 충격받으실까 참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참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불륜하는 거 모르셨어요? 야, 미친년 아니야 이거? 내가 무슨 불륜을 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귀신을 들였구나. 아이고. 저에게 달려드는 시무를 한 팔로 제 앞에서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저한테 그런 괴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소파에 내동댕이 쳐진 시모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아니라고 제 말 듣지 말라면서 시부한테 매달려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시모를 감싸기는커녕 가만 있으라면서 뿌리치는 겁니다. 그 땡중 말하는 거냐? 내가 왜 몰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는 모양이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나가고 집에 수백 수천짜리 잡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내가 왜 그걸 몰라? 며느리 너까지 알 정도면 네 시모가 아주 대놓고 지랄을 했나 보구나. 아버님, 그걸 다 알면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 땡중이 저랑 제 아들까지 싸잡아서 이용하고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버님. 네 시모 증거 운운하는 거 봤지? 증거는 아주 차고 넘친다. 그것도 모르고 감히 손주 돌잔치까지 불러? 내가 여태껏 며느리한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너까지 알게 된 이상 내가 더 참을 게 뭐 있겠냐?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아요. 여보세요? 아들. 지금 네 와이프 우리 집 와서 아주 집안 다 망치고 있다. 빨리 좀 와서 쟤 좀 데려가.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좀 말려라. 여기서 제정신 아닌 건 니들 모자뿐이야. 이놈의 모자가 쌍으로 아주 나를 물먹었지. 오냐? 이놈들 오늘 끝을 보자. 너도 당장 집으로 뛰어와. 아버지 부름에 한달음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시모는 덜덜 떨면서 울고 있지. 저는 기세등등하게 소파에 앉아있지.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지. 남편이 허옇게 질려서 무슨 일인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정말 제가 시부에게 다 털어놓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한창 눈치를 보던 남편은 이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버지 속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엄마가 시켜서 모르는 척 몇 번 돈만 드린 건데 이렇게 길게 끄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뭘 내가 시키기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미쳤니? 너 착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세뇌를 시켰길래 얘가 이래? 조용히들 못해? 나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몇 번이나 참고 기회를 줬다. 며느리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일궈온 내 가정이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번에는 시모도 울며 불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열받은 시부가 화를 내니 시모랑 남편 모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부가 사업을 해서 읽어놓은 재산이 많은데 워낙 시모랑 아들이 씀씀이가 해프니 본인이 관리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조차 결혼 전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방에 땅이랑 빌딩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일 안 해도 임대료로 먹고 살 정도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교통 요지에 있는 빌딩 한 군데에 저랑 남편을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이 건물은 너희 거라고 아기만 낳아 잘 살라고 그거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시부가 생각보다 더 재력이 있었구나 놀랐었어요. 이렇게 시부를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리 큰일을 뒤에서 벌였는지 진짜 이해 불가능이었습니다. 용서?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먼저 시집이라도 와서 이런 더러운 꼴 본 며느리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얘가 무슨 잘못이야? 둘 다 당장 사과해. 시부의 불호령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제 엄마 편 안 들고 무조건 당신 편이야. 이제 와서 아버님, 이 사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살기 싫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꼭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내 말리지 않으마. 험한 꼴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해주마. 또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이혼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걔는 우리 핏줄인데 왜 네가 데려간다는 거야? 조용히 해. 놀기 좋아하는 저놈이 애를 키울 거야? 아님 동네 창피하게 바람난 당신이 애를 키울 거야?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면 되잖아. 돈이면 다 되는 거 몰라요? 무슨 돈?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땡중한테도 민사소송 걸어서 아주 이 나라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너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내 전 재산 새아기한테 아기 키우라고 떼어주고 남는 건 다 고아원에 기부할 거니까 더 이상 콩고물 기대하지 마라. 가족의 인연은 여기까지니 그리들 알아. 그 말에 시모와 남편 모두 시부 바짓가랑이를 잡고 엉엉 울면서 추하게 매달리기 급급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재력과 시부는 절대 선처는 없다고 단호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혼 후 시부가 떼어준 빌딩 수익료로 위자료를 막대하게 챙겨 편하게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혼 후 바로 개명 신청을 했고 베이비시터도 쓰고 있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효자 남편과 간섭 쩌는 시모 사이에서 더 있었다가는 찐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정신이 평화로우니까 살 것 같거든요. 듣자 하니 시부는 재산을 처분해서 동남아로 떠났고 시모는 땡중이 남은 재산까지 털고 도망가서 알거지로 피해자들이랑 땡중 찾으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해요. 남편은 아들 양육비와 시모가 땡중 찾는 비용까지 대느라 돈이 부족해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그들처럼 진실을 숨기고 참고 살았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혹시 저처럼 이상한 모자 사이에서 답답해하는 분들 계시다면 참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도 용기 내 살아보겠습니다.